루지애나주 작은 마을, 이름조차 없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도에도 없는 그 길을 왓슨로드라고 부르죠. 왓슨로드에는 제레미라는 6살 소년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임신 중이고 아빠는 없죠. 그 모자는 어느 커플에게 방 하나를 빌려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출근하고 6살 제레미는 친구 조이와 준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조이와 준이는 남매죠. 그들의 집에는 거실에서 매트를 깔고 엄마 아빠가 지내죠. 하나뿐인 방은 리키라는 26살 청년에게 세를 줬어요. 그 청년은 주당 50불의 렌트비를 지불하죠. 리키는 부모가 없을 때 조이와 준을 돌봐주는 것으로 모자라는 렌트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한 가족이 벌어서 작은 집의 집세도 전기세도 지불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작은 집을 쉐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왓슨로드는 그런 곳이죠. 제레미는 지금 조이와 준이 집 현관문을 두드려요. 작고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새들어 사는 리키죠. 조이는 아빠가 나갔다고 하네요.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죠. 제레미는 익숙한 그들의 집으로, 계단으로, 방으로 걸어 들어가죠. 리키는 소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죠. 소년은 소리 없이 죽어요. 담요에 싸서 벽장에 넣어둡니다. 제레미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죠. 임신부 제레미 엄마는 조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이가 왔냐고 묻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오빠 집에 전화를 해요. 아이가 왔냐고. 찾을 수 없죠. 엄마와 동네 사람들은 리키 집을 중심으로 소년을 찾아 헤매죠. 리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24시간이 흘러요. 밤샘 수색으로도 소년을 찾을 수 없죠. 실종이 24시간을 경과하면 수사는 FBI로 넘어갑니다. 아동 성추행범 담당자가 그 지역 리키라는 인물을 언급하죠. 실종 3일 후 리키가 일하는 주유소로 FBI가 찾아갑니다. 리키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죠.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10년째 수감 중입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한 변호사가 루지애나주의 사형수들을 대변하고 있죠. 드디어 10년, 리키는 재심으로 종신형을 받습니다. 10년간의 재판 서류는 15개나 되는 상자 속으로 들어오죠. 그 상자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녀는 사형에 반대하기 위해 하버드 법대에 진학했어요. 방학 동안 이 사무실에 인턴이 되죠. 그녀는 상자를 열고 서류를 읽고 수감 중인 리키를 아동 성추행범이자 살인자와 마주하죠. 이야기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6살, 미국 뉴저지의 마을이죠. 그녀의 아빠는 법조인이자 막 정계에 진출한 젊은 정치인입니다. 엄마는 뉴요커 출신 5명의 아이를 낳고 로스쿨을 막 졸업했어요. 그녀의 부모는 함께 변호사 일을 하죠. 그녀의 부모는 일도 모임도 많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하는 밤, 외할아버지가 밤새 그들을 지켜주는 밤. 그녀는 그런 밤이 싫죠. 2층 방에서 숨죽이고 있죠. 오래된 나무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천천히 방문이 열리죠.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웃죠. 6살 손녀의 다리를 보죠. 다리를 만져요. 점점 손은 원피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아버지는 말하죠. 누군가에게 말하면 마녀가 너를 죽일 거라고. 계단에 삐걱거리는 소리,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마녀,
그 일은 5년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동생 방으로 옮겨가죠. 그녀가 12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가족들은 작은 섬으로 휴가를 떠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죠.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녀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침묵하죠. 섬에서의 즐거운 휴가 저녁,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가족 간의 입맞춤이 있죠. 그녀는 그런 침묵에 익숙합니다. 그녀는 가끔 일어나는 어느 날 밤을 떠올려요. 엄마 아빠가 싸우던 그런 밤, 무서워서 잠잘 수 없던 그 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마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아침을 먹죠. 출근을 준비하죠. 입맞춤을 나누고 집을 나갔죠. 마치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꿈을 꾼 건 아닐까 착각할 만큼. 그녀의 5년간의 묵은 고백은 부모님의 루틴으로 꿈이나 망상처럼 사라지죠. 그녀에게 엄마는 말하죠. 친구들에게 그간 일을 절대 말해선 안 된다고. 네가 말하면 아빠의 정치 이력에 손상이 갈 거라고. 아빠도 말해요. 네가 엄마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도 금지시키죠. 할머니를 그리고 오빠를 상처 입힐 거라고. 오빠는 할아버지와 가깝다고. 오빠는 딸만 있는 집의 유일한 아들이라 할아버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 그 아픔은 그녀 혼자 가져가야 하죠. 오랜만이죠. 오늘은 신간입니다. 책세상 출판사에서 2018년 11월 5일 발행한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책이에요. 리키라는 아동 성추행범이자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앞에 앉게 되는 초보 법조인, 어린 시절 조부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살았죠. 이 두 가지 테마를 함께 엮고 있는 범죄와 법정 실화를 다룬 책입니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 범죄, 2부 결과, 3부 판결로 되어 있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조금 두꺼운 책인데요.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부는 스릴러 추리소설처럼 짧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고요. 2부는 리키라는 살인범의 부모가 리키를 가지기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했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15개의 박스 속의 서류를 바탕으로 리키라는 아동 성추행범이자 살인자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자신이 겪은 과거의 성폭행 과정을 더듬어가면서 그녀의 현실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200자 정도로 요약되는 아동 성추행 사건들을 보게 되죠. 요약 정리하기에 한 사람의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리키는 누가 봐도 불행하게 태어났고 또 불행하게 살아요. 그의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 또 동정할 수 있다,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은 이 책에 전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극히 이성의 호소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지성을 깨우게 하는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게 되는 인턴 법조인이 있죠. 그녀의 과거 이야기는 뉴스에서 보기 어렵죠. 영화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나영 씨가 주연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주인공 여자가 사춘기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대학 교수인 엄마는 그걸 딸의 탓으로 돌리죠. 이 영화 오열하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화자인 그녀는 이런 영화처럼 대놓고 눈물에 호소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영화 곡성에서 딸이 외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전 그 장면이 영화의 스토리와 관계없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죠. 딸의 상처를 돌보지도 않죠. 물론 영화 장르상 그렇기도 하지만 외지인에게 떠나라고만 하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풀지도 또 사건을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저 묻어두려고 하죠. 곡성처럼 외지인이라면 떠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지인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부모가 원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못 키운 부모 탓이야. 아이 문제를 아픔을 돌보지 못한 부모 탓이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는 그들 모두를 둘러싼 환경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해요. 그 환경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또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정을 결코 놓치지 말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그를 죽인 건 모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기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었네요. 거긴 1971년 베트남이에요. 그 남자는 호주 출신 용병이고요.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려고 왔었네요. 너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그 남자를 죽인 건 모기이기도 가족이기도 베트남전이기도 하죠. 한 사람의 인생 행로에는 부모, 가족, 친구, 지인, 사회, 때로는 전 세계가 동원되기도 하는 거죠. 이 책은 가족, 사회, 법,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범죄와 재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또 판결조차 기다릴 수 없는 숨겨진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독자를 성폭행 피해자로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서보게 하고 피해자의 부모로 가해자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동 성애자라는 질병에 대해서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 사형이 합법인 루지애나주에서 배심원들의 심적 갈등, 또 판사의 모습을 냉정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전에 미국의 사형수들을 그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범을 세워두고 배심원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 결과를 말해야 하는 판사의 갈등에 대해서도 감정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술하고 있죠. 이 책은 짧은 리뷰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둘러앉아서 다양한 주제로 몇 시간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라고 하면 좀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아침에 학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복 차림으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종아리가 따끔따끔해서 봤더니 옆에 앉은 남자가 바지를 올려서 자기 종아리를 그녀의 종아리에 비비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무섭잖아요. 집도 아닌데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고 집에 갔었다고 다음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장생을 날리면서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따라서 내렸다면 거긴 집도 아니고 모르는 동네고 내리고 보니 너무 외진 곳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지도 몰라요. 엄청 차려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네요. 전력 질주를 해서 심하게 슬라이딩을 해서 넘어졌어요. 기절하지 않고서야 그대로 누워 계시는 분 없죠? 용수철처럼 튀어서 일어나죠. 무릎도 까지고 피가 나는데 아픔보다 빨리 오는 게 본능적으로 먼저 오는 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에요. 피나는 무릎은 다음에 보이죠. 성범죄라는 것은 신체적 아픔보다 수치심이 더 먼저 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또 객관적으로 풀고 있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많은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책 같아요. 질문의 울림이 클수록 독자 개인에게 각자 다른 형태의 영향을 줄 수 있죠. 읽어볼 만한 책으로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10대 청소년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알렉산드라 아르자노 레즈네비치인데요. 이름 너무 어렵죠. 한국에서 뜨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케네디 스쿨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법정 실화이지만 자신의 과거 이야기 부분을 소설을 읽는 것처럼 묘사력이 뛰어나서 당시의 정황과 감정을 무겁게 전달받는 느낌인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문장력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책이고 제가 책을 빨리 읽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가끔 멈춰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사이에 긴 문장이 꽤 있는데 조사를 계속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미국 문화권에서 잘 알아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석에 넣어주셔서 굉장히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번역이 조금 더 매만져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자주 올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봬요.